네, 안녕하세요. 오프닝벨의 장혜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자리에는 최고의 경제 파트너 자리해주셨습니다. 김규만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국내 증시 중에서 어제 핫하게 이슈로 다룬 메디톡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디톡스, 미국에서 수년간 지속된 보톨리눔 톡신 제재, 일명 보톡스 네네. 분쟁이 화두가 됐었는데요. 합의로 마무리가 됐다 이런 네,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였던 다툼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디톡스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메디톡스가 3,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80억 원을 받기로 했고, 대웅제약의 미국 자회사 에볼루스의 보통주 16.7%를 취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 주주에 등극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대략 추측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결론이 났으니까 오늘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벨은 메디톡스로 얘기로 또 문을 좀 열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어떤 종목들 또 살펴봐야 될지, 또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굴 종목과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잠시 뒤 시황센터 연결해서 글로벌 증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과 상품 시장 동향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압박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만 혼자 상승세를 이뤄냈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상승세를 이뤄냈는데요. 미 하원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논의가 됐습니다. 주 후반에 부양 법안에 대한 결의가 예상된다라고 반응이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에 반응한 다우지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상승하며 마쳤고요. S&P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0.77%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46%나 빠지면서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 하원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부양 법안이 결의가 주 후반에 될 것이다라는 말에 경기 민감주들이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나 금융 쪽에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가 되고 또 이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함께 엮이면서 항공주나 여행주 위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나스닥이 2.46%나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1.4%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평가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들이 급락을 하면서 이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계속해서 이 금리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이 우리 시장에도 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보험주들의 수익이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에 보험주들이 또 상승세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우리 시장 어제 보험 시장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이나 다양한 손해보험사들이 이 금리를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생명이 7.43%, 동양생명이 6.88%, 삼성생명, 현대해상까지 모두 4%대 상승을 이뤄내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금리 압박에 자유롭지 않고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시장도 코로나 백신인 보급 확대나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31% 하락했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0.11%, 영국 지수까지 모두 0.18%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시장은 WTI가 2.09% 다시 급락하면서 59.26달러에 오늘장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불어닥친 한파와 정전으로 인해서 잠시 공급이 주춤했지만 곧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어제는 또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좀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회복이 더딜 거란 전망에 이제
유가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브렌트유도 1.6% 하락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 금값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0.12% 상승을 하면서 1,776.30달러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살펴봤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CG가 조금 잘못 나갔죠. 국제유가가 4% 가까이 급등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주요 시장 이슈를 들여다보는 글로벌 인사이드 시간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미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에 부담을 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빅테크주들에 대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강보합권에 마감한 가운데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2% 넘게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8.5%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의회 주간 개막 전체 회의에서 ECB가 상승하는 차입 비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한 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또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한 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중한 때 17% 폭락한 뒤에 하락폭을 8%대로 줄여나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가 4% 가까이 급반등했는데요. 지난주 한파가 덮쳤던 텍사스주에서 석유 시설이 정상화하려면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3월 인도분 가격 전장 대비 3.8% 급등하면서 배럴당 61.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드 이슈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네. 인플레이션 우려에 또 하락하는 흐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금리의 벤치마크라는 그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1.34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른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1.5%가 기준이 될 거다라는 네.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4%가 돼도 크게 염려할 거 없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면 투자가들이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게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네. 차이가 4% 정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미국 시장에 한정이 된 거고 좀 과하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 자체는 성장주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들 풀이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8.5% 떨어졌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 가까이 하락하는 상당히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3일, 24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관심을 끌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종목 좀 짚어보면은 보잉 777기가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파편이 막 그랬어요. 떨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128대에 대해서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것 때문에 1.19% 보잉사 주가가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게임스톱 주식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지금 게임스톱 주식의 광풍을 몰고 왔던 커뮤니티 사이트가 레딧이라는 곳인데 네. 이 레딧의 유명 투자가 한 명이 지난 주말에 추가로 게임스톱 주식을 샀다. 라는 그런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뭐 관련해서 종목까지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이 또 인플레이션 여파가 또 유럽 증시에도 좀 미쳐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 관련해서 영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영국이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6,800만 명쯤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5,200만 명이니까 우리보다 그다지 많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초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7만 명을 넘어섰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0,000명대로 뚝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지금 1,000명을 넘느냐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10,000명대 정도로 떨어지면서 좀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백신을 갖다가 접종한 사람이 1,700만 명을 넘어섰고 7월까지는 모든 국민한테 1차 접종을 끝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영국이 봉쇄 완화 조치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네.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3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학생들의 등교를 갖다 허용을 하고 4단계로 나눠서 6월 21일까지는 모든 봉쇄 조치를 완화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호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물론 영국의 이러한 그 봉쇄 완화 조치 로드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까지 다 백신을 접종하지도 못할 것이고 아직도 10,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봉쇄 완화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한 걱정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슨 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확정된 로드맵은 아니다. 네. 가능한 가장 이른 시간을 제시한 거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유럽 증시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또 비트코인 또 장중한 때 15%까지 빠지면서 출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감을 뭐 떨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소폭 만회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했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또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가지고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투기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자체가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극도의 변동성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투자가들의 잠재적인 손실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CNBC에 출연을 해가지고 한 발언 중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가 하면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강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규제 내지는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온 겁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그 가상자산 분석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에 거래된 이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세탁, 네. 그러니까 지하 자금 거래가 한 1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닛 앨런 장관뿐만이 아니고 라가르드 유럽 은행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좀 규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었고요. 네. 5만 달러를 회복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 가격은 어제 6,500만 원을 넘었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드렸지 네. 않습니까? 지금 현재 6,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 벨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이슈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생산 지연 소식에 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가 네, 네. 다시 랠리를 또 펼쳐가는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급반등을 하면서 사실 6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일시적인 걸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유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미국의 한파 때문에 텍사스 쪽의 정유 시설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네.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서 일단 유가가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유가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 오펙 플러스가 산유량 감축을 좀 줄일 그런 그렇죠. 계획으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란이 아마 오펙 플러스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회색 시장을 통해서 하루에 한 25만 배럴 정도밖에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원래 이란이 공급하던 물량이 200만 배럴이 넘거든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가세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가 좀 올라서 60달러대를 회복한 것은 한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이다. 이렇게 네.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펙 국가들과 관련한 원유 쪽 같은 경우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보다는 브렌트유가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잠시 뒤에 글로벌 증시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나설 때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또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증시 동향과 전망, 오늘 해외 증시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진단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예, 어저께 밤사이 그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어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뭐 그 상승 추세가 이제 또 가팔라지거나 속도가 빨라지진 않았는데 이 상승했던 그 금리가 뭐 조정받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뭐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또 금리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주 중심으로 가치 평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생겼고, 그래서 이 기술주 중심의 뭐 어떤 가격 하락이 좀 있어서
대형 종목 위주로 가격 하락이 좀 더 심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시총을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기업 위주로 테슬라 같은 기업의 어떤 그 이제 가격 하락이 커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좀 이제 지수의 하락이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특별히 많이 떨어진 다른 이유는 나옵니까? 네, 이제 테슬라가 많이 빠진 이유는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테슬라 덕분에 이제 S&P 500 전체가 위험에 노출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예, 그 얘기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 중에 8%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인즉 그 S&P 500 전체가 비트코인 자산에 노출이 된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변동성을 같이 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의도치 않게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 아직 불확실한 투기성 자산에 이제 같이 그 S&P 500 그리고 그 뭐 미국의 어떤 지수 전체가 노출이 좀 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테슬라가 많이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인하를 하진 않았는데 네네. 독일이나 일본 또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는 가격 인하를 2번, 뭐 3번, 많게는 3번까지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리포트는 아직 뭐 정확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지금 재고가 남아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어. 그런 부분도 좀 암암리에 그런 풍문들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리지 않아서 결국 가격을 내렸고 예, 그 예. 얘기는 재고를 많이 떠안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어떤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데이터, 건 아니고요. 네네. 풍문들이 좀 있는데 네. 추정하기를 이렇게 가격 하락하는 요인, 가격을 인하하는 그 중국이나 뭐 독일 같은 일본 같은 곳에서 가격을 인하하는 데는 충분히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여집니다.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고 5,999만 원으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딱 네. 6천만 원 이하로 네네. 내렸었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인플레이션이고 예, 역시 미국 국채 금리를 갖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네. 더 오를까요? 국채 금리? 지금 지금 1.3%대에서 계속 어떤 그 이 수준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많고 토론들이 많은데 당분간은 1.3 요 수준을 지속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컨센서스의 분위기고요. 네네. 높아도 1.5까지 정도는 그냥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뭐 이유인즉 뭐 이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드리면 채권을 영어로 본드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제가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학교를 다닐 때, 네. 오래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본드라고 배웠는데, 제임스 옐드. 본드. 아, 예. 네. 본드는 이제 접착제라는 뜻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 채권을 본드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옐드라고 하죠. 예 다른 또 일드란 말고 네. 또 픽스드 인컴이라고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픽스드 인컴. 네. 예, 고정된 자산, 고정된 수입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채권은 한번 구입을 하면 수입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 픽스드 인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본드라고 얘기할 때는 내 자산을 거기다 이제 붙여서 붙여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자산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네.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물가가 완전 고정되고 이 물가가 전혀 변동이 없을 때는 내 자산을 고정하더라도 계속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수입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반대로 물가가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그 수입이 늘지 않고 그냥 고정된 수입만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체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비교를 했을 때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에 비해서 10배 이상 10배 이상 크죠. 예.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그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조금만 있더라도 채권을 바로바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주식시장 뭐 채권 시장의 뭐 5% 10%만 정리를 하게 돼도 주식시장만큼 그렇죠. 정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변동률은 이제 크게 되는데 채권을 조금만 정리하더라도
이자율은 금세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정리하는 그 채권을 매도하는 그 총량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어서 이걸 약간 이렇게 비중을 줄이는 거지. 아, 이게 확실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이 밀어내고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바로 그 어떤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네, 네. 이 10년물 그 국채금리 그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그 추세를 과거 뭐 20년간 데이터를 보면 그 금리가 올라왔을 때 그러면 주가가 하락했냐 그러면 이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할 때 기업 실적도 같이 약간 후행하지만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금리가 상승할 때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기도 하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2, 3개월 사이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이 얘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 경기 활동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주식 투자가들까지도 가장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지표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따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우리 인문주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네,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말 거다. 네네. 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고용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률로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그 장기 물가 상승률의 목표는 3년 동안 2% 물가 그렇죠. 상승률이 네. 있거든요. 근데 뭐 4, 4분기, 1, 4분기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은 2.6%인데 이 분기 그 물가 상승률 2%대는 사실상 연준이 목표하는 것에는 비슷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턱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2.5%도 용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장기 물가 상승률이 2%가 달성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네, 네. 그게 달성되려면 완전 공유율 그러니까 뭐 마찰적 실업, 자발적 실업을 다 계상하고도 4% 정도의 실업률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멀은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 고용률, 그러니까 실업률뿐만 아니고 이런 그 설비 말하자면 실업률이 낮아지려면 이제 설비 투자랑 가동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직 한참 더 남았다고 보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가지고 액션에 들어가는 시점은 고용률을 기준으로 보는 게 예, 맞습니다. 맞을 거다 하는 그 예, 말씀 아닙니까?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렇다면은 그 고용률 이외에 네네. 그러면 이 실질 금리는 좀 올라가도 괜찮습니까? 그 명목 금리 그러니까 10년 만기 예, 예. 국채 금리는 좀 올라가도 괜찮을까요? 그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네네. 다 비슷하실 텐데 뭐 1.5나 2%나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단지 문제는 속도의 문제일 건데 아, 네. 뭐 최근처럼 뭐 한 달 사이에 이게 뭐 50pp씩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된다. 예, 되겠죠. 예. 근데 지금 개인 투자가들은 1.5%를 무슨 불문율처럼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2008년에 유럽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렸죠. 네. 9번 예, 예. 올렸습니다. 9번. 네. 그렇죠. 9번 올렸는데 그러면 그 시장은 어떻게 됐었냐? 금리와 같이 상승을 하고 나중에는 금리 상승률을 추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어떤 이 금융시장이 그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 타격을 받냐? 그것도 아닌 걸로. 그러니까 생각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13년인가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처음 올리기 시작할 땐 시장이 좀 발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사실상 인플레이션율보다는 속도의 문제다. 예, 네,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네, 좀 이제 좀 증시 쪽으로 좀 얘기를 좀 돌려보도록 하죠. 다시 돌아가서 아까 테슬라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테슬라의 경우 아까
어제장이죠. 어제장에서 8% 넘게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그 재밌는 또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테슬라에 관련해서. 네. 네, 그 반면에 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도 2.5% 하락을 했는데 대형주라든지 뭐 기술주 중심의 약세 흐름이 되고 네. 있다. 이렇게 그냥 흐름을 읽어도 될까요? 예, 지금 뭐 그 두 분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급격한 금리 상승은 성장주에 반드시 이제 부담은 되죠. 예, 네. 부담은 됩니다.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계속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조정의 어떤 영향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게 뭐 언제 바로 전환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수준의 약간씩의 악재 같은 것은 약간 좀 있다고 보이시는데, 근데 이 기술주 자체의 어떤 그 기업 가치 본질의 어떤 훼손이 있거나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의 이런 조정 때 지금 어떤 이 부분적 진입 같은 것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고요. 이게 또 지금 뭐 오늘 내일 그 연준 의장이 뭐 상하원에서 청문회 하죠. 예,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발언 내용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실 중앙은행보다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정확한 눈은 없는 것 같고요. 또 거기서의 의견도 또 중요하고 이 시장이 살아나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행정부, 미국 행정부가 이 시장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약세처럼 보이는 약세장이 접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 시장의 흐름이 네네.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 이런 기술주의 어떤 편입은 좀 지금이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이 좀 오히려 저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기술적으로 10%뭐 15%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뭐 많이 싸졌으니까 한 번에 들어가시지는 마시고요. 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네. 또 하나 이제 금리 차원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차원에서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그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융주의 그러니까 가치주 네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주의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가치주의 어떤 그 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런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좀 하셨다면 금융주 그 중에서 대형 은행에 대한 관심을 좀 네. 가지시는 게 배당도 네. 성과도 기대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우선 또 지금 증시가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해보면 좋을지 저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주실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그 이제 보통 이 굉장히 재밌는 게 네. 박스 안에서 살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 박스를 벗어나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박스를 벗어나서 가파른 기울기에 익숙해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이 가파른 기울기가 잠깐 멈췄다고 이거를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가파른 기울기가 시작된 것은 작년 4월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 1년도 채 안 됐는데요. 예, 이게 네. 멈추셨다고 해서 이 시장이 이상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울기 멈춤은 다시 새로운 도약일 수 있고 또 그리고 오늘 아침 뭐 제가 이제 새벽에 미국에 있는 고객이 저한테 이제 링크를 걸어주신 리포트를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 WDB에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 리포트를 쓴 거를 이제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어떤 시장 경계감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있으니까 이 기울기가 꺾였다고 해서 이걸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본인들이 하시던 패턴을 유지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시는 그런 태도를 시장에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신중하게 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히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장기 투자로 가게 되고 사실 이제 단타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울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주춤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다음 질문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또 부양책 기대감 언제까지 가실 거로 보이세요? 네, 부양책은 뭐 이제 3월달에 이제 완성이 돼서 3월달에 시행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3월달에 시행이 되면 3월달에 증시 반영은 완전히 끝나게 되겠죠. 이 돈이 풀릴 거라는 그 시그널이 나오면 증시는 이제 선반영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텍사스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말고 인프라 투자를 또 3조 달러 하겠다라고 예, 얘기했죠. 3조 네. 달러를 그 이제 선언하고 공표까지 했으니까 이 영향이 그 추후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3조 달러 때문에 이 경기 부양책은 3월달 시행 이전에 어떤 시장 영향력은 끝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요것이 선반영될 가능성은 3월 초쯤에 그쯤까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예상은 3월 14일 날 서명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경기 부양 대책을 놓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구죠? 재무장관 지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방향은 맞다. 네네.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느냐 네. 하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게 뭐 이제 제가 미국인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서 뭐 제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 네. 예. 근데 시장 참여자로서는 돈을 많이 쏟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죠. 근데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자 증세를 얘기를 하고 앞으로 더 이제 이 경기가 끝나면 증세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이제 재무장관이 된 그 제넷 옐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케인지안, 케인지아파, 네. 그러니까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대규모로 돈을 풀어서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자고 하는 쪽이니까 이게 반드시 나중에는 이제 다시 빨아들인다? 세수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것 두고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돈을 많이 풀면 거의 GDP보다도 더 많은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풀면 인플레나 물가 상승이 올 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마저도 아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푸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뭔가 하면은 미국의 완전 고용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신흥국, 특히 중국을 겨냥을 해서 흔들어 보려는 뭔가 결정적인 시한폭탄을 갖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한국에 계신 분만 보시는 방송은 아니겠죠. 네. 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뭐 지구상에 패권국이 지금까지 4개 패권국이 있었다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미국까지 이제 4개 패권국이 있었는데 처음엔 군사력으로, 그 다음엔 상업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금융으로 패권을 지배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금융으로 패권을 지배하는 지배하고 단계에 있죠. 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국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으로 중국을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금리가 그리고 올라가고. 화폐량을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금리를 올려서 중국을 이제 주저앉히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있죠. 음모론일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쌍순환 경제, 쌍순환 이런 걸 뭐 작년부터 도입하고 이러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애플이 최근에 30년짜리 회사채를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 기업들을 보면 알리바바마저도 네. 발행하는 회사채가 3년 만기 회사채가 대부분이다. 네네네. 그만큼 중국 기업들의 이 신용도 네. 뭐 우리가
A 플러스 뭐 이런 신용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국제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중국 기업에 대한 말하자면 신인도가 굉장히 낮은데 네.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그런 기업들이 과연 채권을 리볼빙 할 수 있겠느냐 예, 예. 하는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과연 금리가 그 기준이 되는 금리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이 회사채를 리볼빙 할 때 부담할 수 없는 금리가 될 만한 수준이 언제쯤 어디쯤 될까요? 그 딱 말하기는 어렵겠죠. 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것과 비슷한 사례로 80년대 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엄청 올렸던 적이 예, 있죠. 네네. 거의 뭐 17%인가 뭐 제 기억으로는 예, 10% 이상 네. 올려갖고 거의 다 웬만한 국가들이 거의 기절을 한 적이 그랬었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그때 한번 크게 덮쳤어요. 왔었죠. 예, 네. 예.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상상은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네. 현명하게 좀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진단 그 시장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그 이제 금융기관도 이 지구상에 그 중앙은행만큼 가장 힘센 기관은 없다고 하거든요. 네. 예, 중앙은행만큼 무한한 능력을 가지는 은행은 그 기관은 없고 중앙은행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제롬 파월 그 의장이 시장을 볼 때 뭐 지금은 아직 멀었고 네. 뭐 아직도 한참 시장을 더 지원해야 된다. 네. 1월과 똑같이 의견을 낸다 그러면 뭐 전혀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그 친화적 태도가 변함이 없이 시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 금융권에서 알고 있는 뭐 1,200억 달러를 매수하는 그 자산 매입하는 이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을 바꾼다든가 뭐 네. 단기 장기 매입하는 채권의 내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 연준 위원회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매입하는 내용에 대한 그 구성 내용에 대한 불만들이 약간 있는 것처럼 전에 비춰졌었는데 그렇죠. 네. 이 내용의 구성 내용을 바꾸면서 이 상태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듯한 비슷한 어떤 묘사를 한다면 지금의 어떤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뀐다. 예, 바뀐다는 것은 네. 예, 미리 짐작은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까지 청문회에서 발언을 할까요? 지금 사실 뭐 시장이 불안한데. 네네. 예. 그게 이런 어떤 힘 있는 자리는 항상 이렇게 명료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렇죠. 뉘앙스를 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사실 연준이 이때까지 취해온 입장을 보면은 말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예,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서 그때그때 또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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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또 글로벌 증시에도 불확실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할지 오프닝 벨에서 중요한 꿀팁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엔스픽인데요. 엔스픽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 종목들을 통해서 투자의 흐름을 읽는 코너입니다. 잠시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영호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일장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 네이버와 LG와 카카오, 삼성 SDI,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일단 장중에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저가 매수를 나서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워낙 개인 투자자님들 워낙 또 대응을 좀 잘 하다 보니까
눌림목 구간에서 잘 편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본다라 그러면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벌써 한 7거래일 가까이, 6거래일 가량 좀 운봉이 누적되면서 주요 구간대를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조금 그 매집에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네. 자, 지금 받고 순매도 네, 종목들을 좀 볼까요? 보면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매도를 하는 모습 보였고, HMM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제 고려아연까지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그 단기 트레이딩을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 나타나겠습니다만, 거의 헤지펀드의 정반대로 이제 통상적인 헤지펀드나 이제 롱숏 전략 같은 경우를 보면 강하게 오르는 종목을 축소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가에 좀 눌리고 있는 종목을 이게 좀 매수를 해서 대형주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의 평균 이상 수익률을 추구하는 이런 전략들을 좀 많이 구사를 하는데, 오늘 좀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기보다는 박스권 내에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응을 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네, SK하이닉스, 뭐 삼성 관련한 주들 그리고 고려아연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 선택 흐름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워낙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움직임 자체가 우리 증시가 이제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IT 섹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좀 안정적인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 흐름 자체가 뭐 지금 한 이상거래일 좀 분위기 어수선하고 뭐 미국 국채금리 많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의한 악재 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난 2020년 11월, 12월 달 너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기간 조정을 가져가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움직임,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우량주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마이너스 한 30포인트가 빠졌는데, 지수에 대한 느낌만 본다라 그러면 체감으로 거의 한 60포인트 가까이 빠진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저는 이번 장에 대한 조정 양상이 길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변동성이 좀 확대될 여지도 충분히 있고, 금리가 계속해서 좀 진정되지 않고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낙 주요 증시들 약세 전환된 게 아니라 고점에서 살짝 차익 매물 나오는 상태에서도 좀 어수선한 흐름이 나오는 만큼 저가 매수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집중보다는 오히려 조금 시장을 이기고 있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내에서도 1차적으로 기간 조정을 보인 좀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게 단기적인 성과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투자 전략까지 좀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 드릴 팁이 있다면 전략도 좀 더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지금 섹터별로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면 워낙 강세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에서 중기 사이 좀 짧은 호흡으로 대응을 하기 좋은 종목들이 시가총액 한 3천억 전후 정도 되는 종목들인데, 이제 단기적인 대응까지 가능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장중에 3% 이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오히려 노려봐라. 그러니까 워낙 시장에 호재가 잘 반영이 되는 강세장의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초과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저가로 눌리는 종목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감하게 3% 이상 끌어올리는 종목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선별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 엔스픽 함께 하셨고, 오늘 나영호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예, 현재 시각 8시 48분입니다. 이제 동시호가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 한 타임 쉬고 개장 전 동시호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8시 48분, 네, 동시호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또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죠? 이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간밤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 보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금리나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영향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시장 어떻게 시작할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역시나 그 미국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0.84% 빠지면서 전일 대비 25.87포인트 내려간 3,053.88포인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시장에서도 우리가 3,1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또 급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함께 보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거의 비슷하게 0.73% 지금 하락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대비 6.97포인트 하락한 947.32포인트에 현재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좀 주목해야 할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방 관련된 주들입니다. 세방 우선주와 세방 전지 현재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상한가 진입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4시에서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최근 1차 협력사 대상의 전기차용 배터리팩 생산 업체로 세방전지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방전지 전재 지금 29.7%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방 우선주도 함께 29.96% 상승을 하면서 현재 9,630원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방까지도 22.45%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18,000원 선에서 예상 체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와 더해서 또 몇 가지 더 한번 살펴보면요. 쿠팡 관련된 서울식품주는 아직까지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9.56%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또 상승 출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인지스 컨트롤도 8.21%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지스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방과 함께 2차 업체 선정 후보군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지스 컨트롤 이외에도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도 함께 지금 15%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예상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보 모터스와 인지스 컨트롤 모두 현대차 그룹의 2차 협력사로 지금 또 후보군으로 올라온 만큼 계속해서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좀 하락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지금 SG충방이 하한가 진입을 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화전기도 8.18% 하락하면서 지금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21,600원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메디톡스도 전일장에서도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지금 29.91% 상승하면서 상한가 진입한 채 예상 체결가 25만 6,700원에 다시 출발하지 않을까 하는 출발 대기선에 현재 함께 있고요. 메디톡스와 함께 대웅제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임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디톡스 쪽에 더 호재가 실린 모양입니다. 메디톡스 쪽에서는 상한가 진입이 예상이 되는 만큼 메디톡스 쪽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풍제지도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이제는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죠. 5.02% 지금 하락하면서 하락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진칼도 6.29%, 서울식품 우선주는 5.87%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SK하이닉스는 어제 거의 시총이 100조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조정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1.83% 지금 하락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가 14만 4천 원 지금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오전장 동시효과 상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보면은 금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락 출발 예상되고 네, 있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단 한 1% 내외 하락하는 걸로 일단 동시효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지금 조정 장세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범위로 일단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돌고 도는 글로벌 증시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와 또 미국 뉴욕 증시에 이어서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간단히 살펴봤고요. 곧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오프닝 벨 시청 부탁드리면서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개장 상황 어떤지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저와 함께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의 금리 압박과 중국의 유동성 회수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장 초반에 상승세를 모두 반납한 채 3,100선을 또 다시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2월 수출 지표가 또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곧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자마자 이 중국의 유동성 회수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춘절 연휴 이후에 첫 거래일부터 3거래 연속 유동성 회수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는 미국의 금리 압박과 중국의 유동성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장 초반에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매도세를 멈추고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다시 매도세로 하면서 이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기관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7거래일째, 외국인은 4거래일째 연속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담아냈던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LG화학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동시효과 때보다 더 빠진 상태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16% 지금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35.62포인트 하락한 3,044.13포인트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동시효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하네요. 1.18% 하락권에서 출발합니다. 943.06포인트 현재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파란불이 더 우세하게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요. 639개 종목, 거의 640여 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더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1143개 종목이 하락으로 현재 오늘 시장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투자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다시 장 초반에는 매수세로 돌아왔습니다. 기관이 26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계속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이 다시 또 매도세로 전환을 했네요. 600억 원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다시 600억 원대 매수, 개인이 소폭 50억 원대 매수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이탈이 좀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이 135억 원 지금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42억 원 소폭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10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오늘은 역시 지금 거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계속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09%, SK하이닉스 어제장 모두 다 반납을 하면서 2.56% 약세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81,3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또 3위를 탈환했던 네이버 같은 경우 다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42% 하락하면서 현재 38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5개 종목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인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정말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셀트리온만 0.97% 상승하면서 31만 2,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과 같이 2차 전지 관련된 삼성 SDI도 오늘 약세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71% 하락하면서 72만 9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합권과 혼조세가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권에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한 채 출발을 하고 있고요. CGN이 3.96%로 급락하면서 14만 7,800원에 현재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5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역시나 코스닥 종목도 오늘 파란불이 우세한데요. 알테오젠만 0.22% 소폭 상승하면서 13만 5,3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도 오늘 2.29% 하락했고요. CJ ENM 같은 경우도 0.92% 소폭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특징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아이오닉 바이5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협력사들이 계속해서 좋은 영향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드렸던 세방전지나 세방 같은 경우 지금 시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 뉴스는 저희가 또 이후에 계속 흐름 살펴보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개장 상황, 개장 직후 종목별 흐름과 이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셔보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플러스 코너인데요. 저희 장 초반 거래 흐름과 주가 동향을 좀 살펴보고 또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 방향, 또 매수 매도 시점까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자리해 주신 분 강승민 FP 코리아의 강승민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내 증시 개장 상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사실 뭐 양시장 개인과 기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떨어지는데 어떤 3천선, 코스피 기준으로 3천선이 심리적 지지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3천선을 심리적 지지선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개인들이 빠지고 기관이 들어와도 그렇고요. 기관이 빠지고 개인이 와도 그렇고 또 외국인 들어와도 3천선은 지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현재 조정 장세 아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정 장세 아니고요. 박스권에서 지금 이제 3천선 위로만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주요 뉴스들이 나오는 것이 일제히 다 아무래도 파란불을 켜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분위기는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될지 뭐 투자자별로 매매 이렇게 상황 같은 거 동향들을 또 한번 짚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오늘 한번 권투에 비유해서 장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금리 상승이라는 스트레이트 펀치가 먼저 들어와 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겨내 줬고요. 네. 또 금리 상승에 이어서 환율이 상승되는 그런 잽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 다음 때 같으면 이제 폭삭 쓰러졌을 그런 개인들인데 잘 버텨내 줬고요. 또 외국인이 유출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어퍼컷을 또 맞았는데도 우리 개인들이 버텨줬습니다. 또 의외의 복봉, 우리 연기금이 후고 날려줬죠. 네. 네, 우리 개인들이 정말 실수 없이 당하는 그런 사이에 마지막으로 카운터 펀치로 중국의 유동성 회수 펀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렇게 힘없이 쓰러지고 장이 굉장히 하락할 것 같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그렇지 않고 3천선 지켜내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로만도 굉장히
좋은 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버티는 힘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라는 네. 그 얘기인데 외국인들 매도세를 아직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작년에도 한 번 정도 외국인들이 한번 쓱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고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면에서 그런 면들이 외국인들을 계속 유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게 미국의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것과 하고는 아직 연관 지을 정도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연관 짓기에는 아직 조금 양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고요. 네. 네,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팔아내기가 시작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팔아내기가 시작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90 밑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네. 우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이 오른다는 것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로 하여금 매도하게 하는 좀 그런 요인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 유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환율 상승인데요. 네네. 네, 근데 그동안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적절한 그런 환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외국인의 유입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투자자별로 매매 동향까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그동안 쿠팡 관련주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를 끌었었는데요. 역시 재료성이 너무나 빨리 꺼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라는 우리의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네. 불리는 그런 자산이 있는데요. 금이 굉장히 저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금을 좀 더 확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 네.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기가 무섭게 어제 또 금값이 또 상승을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제 금값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실 거예요. 석유값도 마찬가지인데요. 금과 석유가 또 달러까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안전 자산에 속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 자산 중에서 제대로 줄타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금이 아무래도 바닥을 딱 찍었다 이 느낌은 이제 금을 다시금 올리고 다른 자산이 좀 더 내려올 타이밍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금과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석유 쪽은 왜 네. 그렇게 보시는가요? 위험자산 쪽이 아닌가요? 석유는 위험 자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석유가 굉장히 안전 자산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석유량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이제 코로나의 상황으로서 일시적으로 좀 석유가 좀 덜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항공, 선박 이런 부분에서 석유는 굉장히 많은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몇십 년간은 그래도 바뀌지 않을 그런 방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오늘 장 놓고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하락으로 이제 돌아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라든지 좀 더 이 하락세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버텨내기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 네. 되게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에는 사고 파는 것만이 아니라 관망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망을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재료들도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뜨거운 한 해를 보낼 것 같은 그런 한 해고요. 또 메디톡스도 오늘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들을 좀 먼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올해 말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효자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네. 단기적인 접근에서만 주식시장에 바라보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네. 이 장기라는 게 어느 정도 장기여야 되는지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처럼 10년씩 보유한다 이런 장세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네. 장기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네, 저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저는 장기는 1년 정도를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히려 단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1년 정도를 보고 계신다. 네.
아까 그 쿠팡 관련주들 말씀하셨는데 네. 쿠팡 관련주 중에 서울식품은 오늘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맞습니다. 쿠팡 관련주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왜 쿠팡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뭐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피자를 갖다가 네. 쿠팡에 뭐 납품을 한다 그 이유라 그러는데 네. 다른 주식들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나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쿠팡 관련주는 사실은 지금 이제 요새 최근에 나왔던 러시아 백신 관련주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네네. 있겠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전략주, 작전주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특별한 연관성이 없고 뭐 단순히 피자를 납품한다고 해서 쿠팡에 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이렇게 오르는 건 어떤 일부 작전인 세력들이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올려보자, 끌어올려보자 이렇게 매도 그럴 타이밍을 가능성이 준다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럴 근데 가능성이 그 큽니다.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상장사에서 스푸트니크 V를 생산하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한 그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는 꼭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뭐 스푸트니크가 뭐 특별한 경제적인 뭐 이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더 좋은 상황을 맞는다던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네, 많은 찌라시들이 도는 그런 것들을 보면 네, 상당히 재밌는 그런 결과기도 합니다. 대략 작전 세력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시가총액이 그다지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대략 그 시가총액 어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작전들을 피나요? 보통 1,000원 미만, 천억 예. 대 네. 미만. 예. 네, 이런 주식들을 이제 싸게 가지고 집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걸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VVIP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VIP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반 고객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정말 아무 정보도 받지 못하는 일반 세력들이 있는데 결국 작전 세력 같은 경우에 이 일반 세력들이 전부 다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되는 굉장히 불운한 네,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소식을 알았을 때쯤 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VVIP부터 VIP까지는 다 빠져나가고 난 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주식을 배울 때 시가총액 1,000억 밑으로는 이제 쳐다보지도 말아라라는 전문가님들의 이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왜 그런지 아직까지도 주식 초보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1,000억 밑으로는 작전 세력들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쥐고 흔들기가 쉬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네, 1,000억 밑으로 왜 작전 세력이 주고 힘들기가 쉽냐면 말 그대로 소형이기 때문입니다. 작전주의 이런 작은 금액의 움직임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전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네, 그만큼 흔들리기 쉽다. 그만큼 우리에게 조정당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굳이 뭐 기준선을 1,000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준선을 1,000억으로 잡은 이유는 시장에 굉장히 생각보다 큰 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VVIP들 중에서는 네, 1,000억 단위 정도는 가볍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가총액에다가 묶여 있는 물량,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이나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보고 관련돼서 나오는 루머나 뭐 소식이나 이걸 빗대서 이게 작전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장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승부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세방 관련주가 아침부터 눈에 띄게 네, 저희들 또 현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방 관련주 좀 오늘 하루는 지켜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루 만에 뭐 단타를 친다 이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차 네, 네.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수익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주고요. 그러니까 세방 메디텍스도 그렇고요. 전지가 현대차의 배터리 팩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왜 상한가 치면 마지막에 상한가로 잡아서 상 따로 따라가는 그런 네. 기법도 있었는데 요새도 유효합니까? 아, 요새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긴 패턴의 호흡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성향을 보여줬었는데 네. 이제는 기관도 외국인도 개인도 정말 초단타의 네. 네, 이런 매매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만 늦으면 벌써 가격이 떨어졌다. 벌써 잃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타를 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단타를 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또 세금이라든지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적은 수익을 가지고 단타를 치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네,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투자 전략도 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진짜 좋은 투자 전략은 딱 주식을 사놓고 1년 동안 보지 않는 겁니다. 안 보인다. 네. 아,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죠? 네. 어제 참 그런 팁을 주셨어요. 아직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 네. 그 종목들이 도대체 뭐냐? 우리 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네.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저분이 저 종목 갖고 있어서 이런 거 추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아직 아닌 걸로, 네, 허심탄회하게 정말 아직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는 펀다멘털이 튼튼한 기업들이 있다면 종목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은 뭐 지금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왜냐면 코스닥에 지금 이제 네. 안 좋은 어떤 파란불을 켜고 네, 있고, 파란불을 네. 켜고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이 공시를 다시 하고 있고 이런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작년 한 해만 봐도 우리 시가총액 30% 안에 드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했다 이런 네.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은 나머지 70% 중에서 절반 정도의 기업들은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제 주위에 이 개미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네, 맞아요. 9만 전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8만 전자로 내려왔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보유해라. 내지는 주식 투자한다면 삼성전자는 뭐 크게 먹지는 못해도 그래도 안심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네. 전문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 삼성전자는 지금 들어가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아, 그러니까 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10만 전자 분명히 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저희 전문가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에서 접근해라 이 말씀을 드릴 때는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종목들을 가지고 평생 쭉 끌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워렌 버핏 스타일의 네. 투자 이렇게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 사실은 이게 원래는 주식 투자에는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든지 좀 바이블화 시키는 그러니까 게 지금 좀 안정적이긴 삼성전자를 하죠. 사면 10만 원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묻어둬도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FP코리아의 강승민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을 열어드리는 증시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슈메이커, 네, 핫 이슈를 꼽아주는 코너인데요. 이슈 2세 김기성 앵커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이슈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 오늘 첫 이슈는 바로 수출 이야기입니다.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나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월별 수출액이 아니고 2월 달 들어서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다만 따져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2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설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흘을 쉬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수출에 많은 큰 타격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봤더니 오히려 늘어났더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304억 달러.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16.7%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출을 계산을 할 때는 조업 일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쉬는 날은 빼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29.2%가 늘어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역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많이 수출이 됐고요. 그리고 통신기기도 많이 팔린 걸로 수출이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뭐 학교에서도 배우지만은 그렇죠. 수출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수출이 잘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죠. 임금도 많이 풀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수출이라는 것 자체는 이 월말로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 1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나흘을 더 적게 일하고도 그만큼 많이 수출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는데 수출이 제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에도 세금을 매긴다. 네, 20% 수익금의 20%가 과세가 되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네. 된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가상자산을 갖다가 거래하거나 대여를 해서 수익이 있을 때 네. 그 수익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20%의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국세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본 공제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250만 원 공제를 해주고 750만 원이 과표, 그러니까 네. 과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750만 원에 20% 하면 150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2022년 1월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갖고 계신 사람들은 분들이. 네. 내가 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자한테 유리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만약에 6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구입을 했는데 금년 말에 가가지고 2022년 1월 1일 날 이게 1억 2천만 원이 됐다. 네. 그러면 기준 가격을 1억 2천만 원으로 삼아줍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1억 2천만 원에서 2억이 되면 8천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 8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지 내가 산 6천만 원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네. 6천만 원에 샀는데 2022년 1월 1일 날 3천만 원이 됐더라. 아. 그랬을 경우에는 6천만 원을 기준 가격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양쪽 다 투자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주긴 합니다만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과세를 하는데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은 250만 원이냐? 네.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뛰어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익명성 그렇죠. 이 보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금하고 비슷하게 실물금하고 비슷하게 상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내가 돈을 벌었는지 모른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었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수익에 대해서 세금까지 매기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WTI 가격이 4% 가까이 이제 네. 폭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로 기름값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잠시 주춤했다가 이제 반전을 오름세를 보였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휘발유 값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네, 하는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 휘발유 값은 원유 가격에 연동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싱가포르 시장, 현물 시장에 휘발유 가격에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원유 가격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 유종이 사실은 WTI, 서부 네. 텍사스 중진유가 아니고 두바이유 쪽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하고 우리나라 휘발유 값의 이 움직임을 보면은 대략 2주 내지 3주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13주 연속해서 휘발유 값이 올랐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도 몇 주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이것보다는 좀 더 오를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워 놓는 게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일 겁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기름값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때 주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만땅 채워봐야 얼마 차이 안 나거든 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차를 또 모르는 입장에서는 또 그게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김기성 앵커가 꼽은 핫 이슈들이었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국제적인 노력에도 꺼지지 않는 확산세. 마침내 다가온 대폭락장. 급격히 떨어진 국내 증시. 최악의 실업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서로를 응원하고 조금 더 배려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대한민국 내외경제TV가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말씀을 다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배럴당 60달러 선을 지키느냐, 뭐 밑으로 떨어지느냐 얘기를 했다가 지금 또 갑자기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61달러 선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제 유가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내 차에 넣는 기름값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네. 휘발유다, 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없죠.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기름값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60달러를 왜 중요하게 보느냐?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만 하더라도 60달러를 넘어서면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0달러를 넘어가면 오히려 셰일가스 공급량이 늘어나서 유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렇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피면서 네. 셰일가스 개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셰일가스 업체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갖다가 좀 꺼려하는 그러겠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름값이 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확대돼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돼 간다면은 기름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기름값 상승의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젠 기름값이 그래도 안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펙의 감축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 거고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란이 결국 오펙 플러스에 가입을 해서 미국 제재가 해제가 된다면은 이란도 굉장히 큰 산유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석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유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유수의 경제 전문기관에서 유가를 전망하기에 대략 금년 상반기에는 50달러 중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60달러가 넘어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한파, 텍사스 쪽의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 60달러 전후가 아무래도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강승민 전문가께서는 네네. 또 61달러 선이라든지 이제 국제 유가 가격을 네. 또 안정적으로 그냥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달러를 훅 많이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60달러 선을 전후로 움직이는데 금년 초에 경제기관들이 전문기관들이 분석한 걸 보면은 국제 유가가 하반기 들어가서 60달러에 육박한다. 내지는 60달러를 조금 넘어갈 거다. 이렇게 전망한 기관들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게 좀 앞당겨졌는데 당시 전망의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 사태 종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 종결에 대한 기대도 있고 여기에다가 텍사스가 알래스카만큼 추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바로 어떤 변수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국제 유가도 해외 선물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상품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한파라든지 이런 뉴스 소식이 있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WTI 같은 경우 61.9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일 굉장히 급등하면서 그 흐름을 조금 낮춰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 그러면은 저희 증시 상황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수민 캐스터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시간 9시 37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한 지도 30여 분이 지났습니다. 과연 지금은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03%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3,047.92포인트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 약세권에서 움직이면서 938.04포인트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닥 수급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42억 원, 기관이 6억 원 현재 팔자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33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만 홀로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속해서 지금 4거래일째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500억 원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그나마 760억 원대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이 85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장주들도
경우도 1% 가까운 약세권 움직이면서 삼성전자는 81,600원 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2.29% 약세권입니다. 89만 5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0.65% 밑으로 하향을 하면서 38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시총 10개 종목이 모두 다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네요. 현대차가 1.24%,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8%, 또 2차 전지 관련된 SDI도 3%까지 급락을 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좋지 않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은 펄어비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다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만 소폭 상승한 0.83%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같은 게임 업종인 카카오 게임즈는 2.44% 빠지면서 이제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오늘 전부 다 이렇게 다시 하방 압력 받는 느낌입니다. CJN이 7.28%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HLB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까지 1.71%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철금속 관련주입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그런 구리 가격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이어나고 있는데요. 또 구리 가격이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에도 수급이 되면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더 예상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풍산이 0.68%, 포스코엠텍이 1.4%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창과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은 지금 매매 제한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부분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4시에 아이오닉5 발표를 앞두고 이 배터리팩 제작 생산 업체로 1차 업체를 세방전지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방과 세방전지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세방전지가 17.5%, 세방이 11.22% 지금 상승하면서 세방전지는 11만 5,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2차 업체로 선정이 된 삼보모터스도 4% 가까이, 인지컨트롤스도 2.56% 강세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러시아 백신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위탁 생산 컨소시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주최사인 한국크로스제약을 제외하고도 총 7개사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수 앱지스 그리고 바이넥스가 곽강을 받으면서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수 앱지스가 10.14%, 바이넥스가 7.9% 각각 상승하면서 러시아 백신주들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어느덧 1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께 중요한 팁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함께 참고하실 만한 포인트들, 투자 손실 없이 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살아남는 비법들, 네, 김기성 앵커만의 지략으로 들어보는 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전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를 판단하는 게 얼만큼 어려운가 하는 이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 앉아있는 개구리가 오른쪽으로 튈지 왼쪽으로 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것처럼 주가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단 하나 지금처럼 조정 국면에서는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정 국면이라는 것 자체가 조정을 받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국면에서는 아침 시장 분위기와 마지막 장중 분위기 그리고 끝날 때 분위기가 다른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정 국면에서는 장을 갖다가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반 투자가들이 조정 국면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관망을 하되 좀 가벼운 마음으로 관망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무릎 정도에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간을 일부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세요.